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주년 특집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지만 보석 같은 출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코너를 지켜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제의 코너를 만들어주시면서 저희 한판승부가 대한민국 또 여의도 정가의 큰 화제가 되게 만들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판승부의 강렬한 내부자들. 먼저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의상이 좀 굉장히 컨셉이 말이죠. 오늘 저 워킹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오늘 특집 방송이라 그래서 예. 특별히 저 무대 복장으로 나. 무대 복장으로 한번 해야죠. 한번 도우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구영희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평범한 복장을 맡고 계신 구영희 논설위원님. 오늘 와이셔츠 안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약간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두 분이 맞추신 거예요? 아니요, 맞추진 않았어요. 워낙 이분은 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포인트가 목걸이. 야, 그러니까 이게 아르마니. 복장만 보면 저분이 그 중앙 언론사의 보도국장을 지낸 분이다. 또 이게 논설위원장이라는 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집이니만큼 편하게 나와도 된다고 우리 소명희 CP가 미리 얘기를 해줘서 평상시 출근하는 복장으로 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CP 말에 순종했고, 예,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주 출근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 다른 직원들 아닌 사람들 누구신가 하여 막 그래요. 저희 한판 내부자리에 출연하시면 저희 한판승부의 지난 2년을 지켜보셨을 텐데 간단히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김규환 논설위원장부터. 소감이랄 건 없고 저희가 그 한판승부 첫 출연한 게 아마 작년 대선인가 지방선거 때인 걸로 기억이 대선 나는데 국면, 그리고 사실 지방선거. 그때는 그냥 한 번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코가 껴가지고 뛸지는 몰랐죠. 네. 그래 좋으시죠? 좋은 것도 있고 사실 뭐 불편한 것도 좀 있어요. 어떤 게 불편하세요? 두 분이 이제 직업이시지만 워낙 평론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취재 기자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뭐 얼굴까지 공개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왜냐면 칼럼으로 텍스트로 써도 되는 거고 목소리만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얼굴을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예, 굉장히 기분 좋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주 그 기회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종편에 강적들에서 강적이 되셨어요 지금. 네. 자, 우리 구영희 논설위는 어떠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 대선 때 어리버리하다가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소가 물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한판승부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 아닙니까? 저녁 시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녁 시사뿐만 아니라 하루를 책임지고 하루를 책임지고 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하고 또 이 기라성 같은 그 패널들과 함께 소장님, 있는 것도 영광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판승부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두 분이 이제 컨설팅 좀 해주세요. 방송 같이 하시고 또 들어보셨지만 우리 김규환 위원장, 우리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저희를 뺄 때가 된 거예요. 아니야. 사실 이 방송을 거듭할수록 실탄도 좀 부족해지고 실탄이 부족해지고 말년 병장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가 좀 넓어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갈수록 더 좁아져요.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무슨 뭘 물어보면 뭐 한판 승부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진짜 부담스럽고 이제 모든 인간관계 한판 승부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3월 말인가 30만 명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만 명 구독자가 안 되면 난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아시죠. 저 야구 팬이니까 난 야구장을 가겠다. 방송 안 나오겠다 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돼버렸어요. 30만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한번 이벤트를 해볼까. 이벤트 해보세요. 연말까지 50만 명 구독자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연말까지 50만 명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격주 화요일마다 나오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서 총선 공천 뒷얘기는 물론이고 앞얘기까지 언론에 안 나는 것까지 골고루 제가 다 전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너 또 약팔러 나왔냐 이러실까봐 이 이벤트 제시를 못 하겠어요. 하셨는데 이미 하셨어요. 50만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구영희 논설위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을까요?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저는 지금 구독자 눌러주십시오. 예전에
한 30만일 때인가요? 저희들 예. 보면은 보통 조회수가 3만, 5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뭐 16만, 20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역시 그 청취자, 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면 한판 승부가 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구독 눌러주시고 예, 지금 50만까지 쭉 가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7만 6천 명이니까요. 올해 그 사실 저희 한판 내부자들의 덕도 있지만 그 진중권 교수님하고 김성애 소장님이 워낙 이게 평론으로 잘 받쳐 주셨어요. 사실 저희하고 케미가 안 맞고 쟤 뭐야 이렇게 삐딱한 소리만 해 이래 버리면 사실 방송이 빛이 안 나는데 그렇죠. 사실 많이 받쳐주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잠깐 뭐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는 그 다른 방송 외도를 잠깐 했는데 사실 그 진중권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둘이 또 같이 안 붙여주더라고요. 번갈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순간에 또 저희 2주년을 맞아서 깜짝 축하 메시지를 전할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인지는 전화 연결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나와 계시죠? 예. 바로 알겠네요. 자, 한판 쓴소리에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예.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자, 우리 진 작가님과 우리 김소영 분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고 싶어요. 우리 이재호 고문님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되신 이후에 저희 방송에 지금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이게 처음입니다. 이사장 되신 이후에 첫 방송 출연. 2달 가까이 되니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앞서부터 못 하고 또 이사장 들어가서 못 하고 하여튼 그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건강 좀 괜찮으신 거예요? 뭐 지금 거의 좋아졌습니다. 자, 일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축하받을 자리도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이제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장 되셔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3가지예요. 하나는 민주화운동을 개선하는 거고, 하나는 기념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분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재호 위원장. 이사장. 오랜만이요. 이 가게에서 내가 방송 파트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호 상임위원장을 그 자리에 보낸 것은 제일 잘한 인사예요. 이것은 인사가 만사인데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 인사는 전부 망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화를 개성하고 민주주의 발전 기념하고 발전한다는데 그 60 민중항쟁 같은 것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반대한다고 보이콧해버리는 그것이 개성이고 발전이고 기념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정관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외우는 거야. 지금 전화로 싸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재호 위원장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이제 이재호 이사장님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형님 진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재호 반갑습니다. 이재호 이사장님이 또 저희 한판승부 방송 너무 많이 빛을 내주셨는데 일단 저희 한판승부 2주년 축하 메시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한판승부 2주년이라 그래서 내가 참 나왔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이 한판 승부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공로가 큽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내가 이제 출근한 지가 한 5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제대로 자리 잡으면 내가 한판 승부에 감사패를 줘야 돼. 그 정도로. 진중권 교수나고 김성애 소장. 그거 다 민주주의 발전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내가 감사패 줘야 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의 쓴소리를 더 이상 못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시원하죠, 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 쓴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윤석열 예. 정부에서 자리를 준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요.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 박지원 원장님. 네. 네. 지난주에도 저희 방송 빛내주셨는데 저희 한판승부 또 그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2주년 축하 메시지. 벌써 2년이 됐는데 네네네. 우리 방송가에서 예. 또 우리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시켜준 것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박재홍 앵커나 네. 김성애 소장, 진중권 교수의 네.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예. 지금 이재호 위원장이 거기에서 뭐 기념 감사패 준다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주는 감사패는 받지 마세요. 이재호 이사장님 어떻게 판단? 박재홍 앵커를 포함해서 한판 승부팀이 진짜 참 이 나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언론의 귀한 공에 크므로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호 이름으로 준다는 이재호 이름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물론, 형님은 물론 줘야지.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직접 대통령 이름으로 준다 그러면 내가 사칭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내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이사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또 귀한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 한판 승부 많이 도와주세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원 원장님도 계속 또 방송 모시겠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지원 전 원장님, 또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두 분을 또 만나 뵙고요. 또 하나의 깜짝 게스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판승부 전남 특파원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예. 천하람 위원장님, 왜 이렇게 지금 요즘 저희 방송 출연이 뜸하신 겁니까? 아이고, 요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서울 가는 일정을 조금 줄이려고. 서울 가는 일정 줄이고. 지금 앞에 전화 연결한 우리 박지원, 이재호 두 분을 보니까 반성하게 됩니다. 저보다 보통 한 40살, 40대 이상 많으신데. 아버님 뻘이네요, 그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또 열심히 뛰어댕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진 교수님과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이준석 그 대표하고 김재섭 씨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빠졌더라고요. 집에요? 예. 좀 저희의 친분의 정도를 봤을 때 집에 가는 건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 요즘 그러면 전남 순천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지역구 관리하시느라? 네, 거의 저야 이제 가족들도 다 있으니까 특별히 서울 갈 일이 있는 게 아니면은 주에 한 7일 중에 6일 정도는 순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용호 의원님이 사실상 이제 호남을 버리고 수도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인데 좀 외로운 마음이 좀 있으시겠군요. 그거는 이제 이용호 의원도 잘못된 판단도 판단인데 당에서 그런 거를 좀 막아가지고 미리미리 교통 정리를 해야지. 있는 자원도 못 지키면서 무슨 호남 공략을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자체 유튜브 방송도 만든다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위원장님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네. 아마 저도 약간 고정 게스트처럼 하지 않겠나. 다른 방송 접고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봐도 이준석 대표가 딱히 부를 사람도 몇 없어요. 저까지 안 나가면은 아마 방송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한 번씩 방송하시는 거 유튜브 방송에서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안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재밌는 정책 이야기들 위주로 좀 건강하게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진중권 작가님이랑 김성애 소장님 두 분과는 또 친분이 있으신데 두 패널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축하 메시지라든가. 일단 2년 했으면 충분히 오래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봐도 양쪽에서 다 이렇게 욕을 많이 드시잖아요. 한판승부가. 모두까지. 굉장히
좋은 프로지만 근거 없는 억측이나 오해나 이런 것도 많이 쌓인 것 같아가지고 한판 승부에 한판 승부 이제 전면 백지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반론해 주세요, 김성애 소장님. 사과하시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뭐 CBS가 국민의힘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줄 필요까지 없지 않겠습니까? 국힘이 사과하시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아, 예, 역시 만만치 않아요.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조만간 또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너무 20년 그 백지화 농담이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20년 동안 해먹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님 건강하세요.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급하게 디스까지. 예, 뭐 또 20년 하라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깜짝 전화 손님 세 분을 만나봤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한판 내부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고용의 논설위원 두 분이 이제 그 한판 승부 보석 같은 핵심 멤버인데 저희 제작진이 두 분의 활약상을 또 모아봤어요. 굳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활약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나경원 전 대표가 뭐 갑자기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만 보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뭐 기후대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얼마 전에 보냈어요. 지난주인가. 그래서 이거 출마 안 한다는 말씀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답장을. 그랬더니 밤에 한 3시간 정도 지내서 잘 때쯤에 글쎄 하고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개해도 되나? 이미 이거 괜히 나경원 전 대표님 혹시 들으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핵심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와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대표직 그건 명확합니다. 언론에서 뭐 검토한다, 언제쯤 한다, 뭐 원내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 한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추측성 보도.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많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또 2탄, 3탄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터뜨릴 것이다. 김재현 대표라고 있어요. 옵티머스 사건. 김재현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달 전부터 감방에서 계속 서울 남부지검 진권합수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부 잔존 세력과 윤석열 정부 신진 세력의 세력 다툼이다. 또는 국정원 라인과 검찰 라인의 대결이다. 이러는데 전부 틀렸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세력을 얻은 김준영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들끼리 일어난 농공행상, 자리다툼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준영이라는 한 개인의 인사농단 사태가 본질입니다. 네, 지난 한판 내부자들 주요 활약상, 그러니까 언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주요 단독 보도들 내용을 짚어봤는데 막상 또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우리 김규환 위원장님은 굉장히 담담한 눈빛으로 그 방송 대상, 영예 대상을 수상한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좀 민망하고요. 민망하고 이제 진짜 그만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방금 마지막에 나온 게 국정원 인사농단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계속 보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칸막이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추측은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막 그 인사 누가 승진했고 누가 어떻게 됐고 김규환 원장이 어떻고 권준택 1차장이 어떻고 이런 걸만 보도해 주니까 야, 회사 소식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한판 승부밖에 없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더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여서 제가 그랬죠. 댓글은 달지 마라. 포레식 당한다. 포레식 당한다. 심지어는 해외에 블랙으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국내 소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회사 소식을, 국정원 소식을. 한판 승부로? 유튜브로 보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김규환 저 실장 알면 내가 이거 텔레그램 보낸 거 꼭 좀 보여달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저 보여줬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고. 계속 해달라고. 역설이다. 남의 정보를 확실히 잘 아는 국정원이 자기 정보는 몰라. 알면 안 되죠. 음지에서 일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김규환 위원장님이 국정원 뭐 원장 차장으로 뭐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영희 논설위원도 그 현장 취재, 그 재판장
재판정에는 직접 취재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셨는데 글쎄 요즘에는 좀 전달을 못했죠. 사실 재판 얘기를 못했는데 저 지난주에 그 감사원 이제 그 결재 열람 결재 이 부분 방송한 다음에 지인한테 저도 연락이 왔어요. 지인에게 네, 그분이 이제 감사원 쪽 사람들을 아는데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줘가지고 잘 들었다. 뭐 더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제보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인이 휴가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귀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새로운 소식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럼 특정이 되잖아요. 지금 휴가 간 사람 지금 휴가.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는 뭐 특종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기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뭐 젊었을 때와 다르지만 지금은 뭐 상 타고 이렇게 단독이다. 사실 좀 나쁘끄럽고요. 기자가 국정농단 정도 이런 정도 사건을 터뜨려야 상을 받는 거지. 이렇게 뭐 단독 사건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더 큰 걸 터뜨리기 위해서 좀 더 심층 취재를 하시겠다는. 그건 이제 하늘의 운명이 밖에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니님. 김규환 위원장님 취재도 취재지만 패션 센스가 대박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걸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 김규환 위원장님이 저희 한판승부에 지금까지 수없이 출연하셨지만 놀라운 것은 같은 옷을 입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맞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 알고 있죠. 눈썰미가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의상비도 왜 협찬 한 번도 안 네, 사장님이 듣고 계시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진 작가님이랑 저는 거의 같은 옷을 입거든요. 우리 김선 소장님은 한 서너 벌을 번갈아 입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3벌 정도 있어요. 네, 저도 한 3벌 정도 바꿔 입고 있고. 저는 요즘 좀 바꿔 입는 게 유호정 의원이랑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댓글 중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아니, 웬만한 환경단체 간부보다도 옷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되도록 바꿔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단수완호님은 구영희 의원님 또 우리 김기현 의원님 항상 전혀 몰랐던 썰들을 풀어줘서 좋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자화자찬 그만하고 또 두 분 또 취재하신 내용을 또 좀 한번 또 본격적으로 또 진지하게 남은 30분은 그걸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희들 노는 거야 오늘 이렇게 하셔가지고 광고 없이 갑니까? 광고 없이 갑니다. 바로 저 진지한 썰로 저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에 열렸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공부 외에도 수준급 문학인이다. 팔방미인 스타일이다. 뭐 극찬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자, 구영희 논술위원님. 네, 어제 청문회 잠깐 봤어요. 근데 이분 참 점잖고 누가 봐도 신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 커넥션 카르텔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서울대 법대 이 교수 그러니까 민법 학회장을 하면서 법원에 우리 이제 민사판례 연구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민법 분야 이 자리가 계속해서 대법관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벌써 3명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니셜로 얘기하겠습니다. Y모 씨인데 지금 그 H대학교 로스쿨의 석좌 교수로 계셔요. 이분이 그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최초로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앉아서 대법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김재영 대법관. 그러니까 이분은 작년 9월에 그만두셨어요. 6년이죠. 대법관 임기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작년 9월에 됐는데 원래 작년 9월에 권영준 교수가 될 거다. 그렇게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왜냐하면 후임자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루트. 그 직입니다. 직이 자체가 대법관을 그 배출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분이 됐는데 동의서를 안 냈어요. 동의서를 하면? 그러니까 그 대법관에 나가려면은 신원 그렇죠. 동의 검증 동의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 왜 안 냈냐. 아주 억측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찌라시에는 도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분이 이제 대법관 후보로 와서 어제 청문을 했는데 권영준 후보자. 뭐 아시는 거지만 그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63건의 의견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어떤 쟁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쟁점에 대해서 판사한테 그 구두변론하기는 시간도 제약이 있고 충분히 설명하기 뭐하니까 이거 의견서를 내거든요. 의견서를 5년 동안에 63건을 냈어요. 그래서 63건. 18억 원을 벌었어요. 18억 얼마? 18억. 5년 동안 18억 의견서만? 그러니까 소송을 대리해 준 것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 교수가 월급이 1억 2천입니다. 연봉이. 아, 교수. 그러면 이건 뭐 거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의 그 행위를 갖다가 과연 그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 때 자기 의견을 고유하게 낸 거냐. 이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거 영리행위 아니냐. 변호사도 아니면서 물론 변호사 자격증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신고를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수니까 이제 신고를 안 한 상태니까 지금은 변호사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은 스스로 내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63건에서 18억 원에 달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영리적 행위는 안 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가 우리도 가끔 뭐 의견서 같은 거 쓰잖아요. 이렇게 돈 안 받거든요.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김재영 대법관 그 후보자 청문회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이때 이제 하면서 뭐 했냐면 이분의 선임자 김재영 대법관이 7건인가 6건의 의견서를 써가지고 1억 3천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이 질문해요. 교수가 이렇게 영리 활동을 해도 되냐? 이러니까 이분이 저는 제가 15장짜리 의견서 3천만 원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청문회장이 깼죠.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7건의 1억 3천이 지금 한 10년이 지나서 63건에 18억이 된 거예요. 이게 돈짜리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어제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나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 부분을 별로 조명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이 63건의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렇죠. 5년 동안. 그럼 이분이 수많게 또 논문도 썼을 거 아닙니까? 법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렇죠. 교수니까요, 당연히. 그러면은 논문과 의견서가 겹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63건이나 의견서를 썼는데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일종의 어떤 그 어느 행위의 그 한 행위를 위해서 이게 공익적 활동이 아니고 자기의 사익적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 의견서를 논문에다 반영한다.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언론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는 논문과 의견서. 그게 일치했느냐.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그 경향신문이 하나 썼더라고요. 그 피고사가 뭐 신탁사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율촌이 그 이 소송을 신탁사 피고인 측을 대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소송에서 피고인 측 A사가 졌어요. 근데 그래서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율촌이 항소를 하는데 이분이 항소심 2심에다 의견서를 내요.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학자적 양심이 아니죠.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사건. 어떤 환경 전문가나 화학 전문가가 교수님이 그 공익을 위해서 의견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거에 왜냐하면 검사나 또는 변호인들이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경우는 과연 이분은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학자적 양심에 한 거냐.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물론 63건의 의견서를 전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이분이 어제 이제 그러면 63건이나 의견서를 냈는데 앞으로 대법원에 이런 그 재판 관련 재판이 올라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회피하겠다. 회피 신청해서. 김성애 소장님이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회피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돼요. 대법원에는 천하에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그 액수가 드는 사건을 다 김현장이나 6대 로펌이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수 있는 사건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대법관이 이런 사건 그 한 명이 회피를 한다? 좀 웃기죠. 사실 그러면 왜 합니까? 이걸 회피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분 이제 민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법에 의견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피를 해서 민법에 대해서는 판결을 못 해.
뭐하러 대법관을 그러니까 대법관 민법을 제일 잘하는 1인자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의견서 그쪽에다 주로 의견서를 냈을 텐데 그럼 민법에 관련된 의견이 올라오면 전부 다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 사건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더 크나큰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요. 18억. 그러면 앞으로 법대 교수들, 특히 서울대 법대 뭐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 다른 그 서울 지역의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모든 교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시장 가격이 아니 기본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로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명예직을 받는 것은 저는 순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자체로 민주당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명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분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또 종교적 신념도 있고 또 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뒤에서 들은 얘기는 있는데 뭐 훌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이분이 대법관이 됐을 때 그럼 모든 그 로스쿨 교수는 다 이런 영역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견서를 써주고 의견서를 써주는 것이 어떤 공익적 활동이라는 검증이 된다면 모를까.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밝힐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조건이 비밀이라. 이게 그 한 당사자의 비밀에 관한 얘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공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백지화가 요즘 시대 과제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건에 18억 받았다 한 건당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 한 건당으로는 한 3천 정도 되는데 약 2,850만 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김현장에서 1억짜리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 건에. 그러니까 물론 장수가 다르겠죠. 이게 장수와 시간이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지가 되는지 또는 뭐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한 5, 6천을 받은 것 같아요. 대개는 5, 6천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평생의 어떤 전문적 지식이 농축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대가라고 뭐 지난번에도 뭐 괜찮다고 대법관 안 하면 되죠. 돈 벌려면 돈 벌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일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의 이걸 용인하면 그럼 5년 후 10년 후에 이분 다음에는 아마 100건에 뭐 50억 뭐 100억 이렇게 안 받는 교수가 없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진 교수님. 이거요. 학문적 견해를 서로 62번 밝히고 18억을 받는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학문적 견해가 아니라 학문적 견해라고 한다면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송의 양쪽에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 공정한 견해를 주어서 재판을 돕는 거라면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그 액수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특정 그 재판에서 특정 피고면 피고 또는 원고면 원고 그쪽 편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논리를 짜줘서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는 대가란 말이죠. 사실상 변호인의 역할이거든요. 사실상 변호인의 역할이고 변호인인데 자기가 자격증을 신고를 하지 않고 변호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의견서에 오늘 나온 이게 한 편만 오늘 공개가 됐어요. 사실은 63건이 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견서를 밝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의견서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영남 재판 때 저는 거기 가거든요. 법정에 가가지고 미학적 논리를 갖다 얘기를 해주죠. 돈 안 받았어요. 그날 제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돈 안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내 의견서, 의견서가 아니고 이제 증인으로 나오죠. 증인으로. 그다음에 의견서를 써달라면 써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도 뭐 나의 뭐 30년, 40년에 뭐. 진 교수님도 인생에 그러니까 작가님은 충분히 의견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는 뭐랄까 그래서 한판 승부 출연하신 거예요. 낯설어요. 그리고 그것도 18억 이거는 아니지. 진중권 작가님과 구용의 논소연의 비하인드 인연을 저희가 잘 짚어봤고요. 오늘 주기 받는데요. 영원한 남자. 자, 박정희 한판 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2주년 특집입니다. 저 라디오 또 레인보우 유튜브 청취 인증샷을 우물정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병원의 유료 문자 샵 하나둘 여기를 보내주시면요 20명을 추첨해서 저희 피자 한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에 치러지는데 우리 김기현 논설위원장님이 대한민국 언론 중에 가장 꽉 잡고 계시는 그 취재 분야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자, 물밑 움직임을 짚어주셨는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파장이 심각하죠 지금. 저희 방송 후에 화요일날 제가 이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를 좀 상세하게 좀 보도한 이후에 지역에서 파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나 봐요. 서울 강서구 이 기사를 돌려보면서 그 당원들이 일반 유권자들은 큰 관심은 없으시고 조직 선거다 보니까 보궐선거다 보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뭐 파장이 컸나 봐요. 특히 그
뭐 강선우 의원 민주당의 뭐 진성준 의원 이분은 뭐 전화까지 하셔서 자신의 입장을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좀 잘 좀 설명 좀 해달라. 억울하다. 파장이 너무 크니 꼭 방송에 다음에 나가시면 이 얘기는 꼭 해달라는 게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방송도 제가 직접 다시 들어보고 텍스트도 봤는데 중앙당에서 그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이제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렸거든요. 경선을 하고 안 하고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현직 의원들은 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한다. 9월 20일까지 일체 예비 후보자 등록도 하지 말아라는 지침을 줬다는 걸 제가 최초로 보도를 했잖아요. 중앙당에서 했다.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도중에 그 현직을 배제한다는 얘기를 당에서 그 제시한 원칙인데 마치 강선우 의원이 현직을 다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당이 하는 거다. 네. 강선우 의원이 이거 너무 지금 자기를 흔들게 한다. 특정 지역 향후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좀 흔들게 하고 있다. 이 부분 꼭 좀 얘기해달라. 간곡하게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도 여러 차례 해주셔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하지만 중앙당의 지침이라는 거. 중앙당의 지침이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권오중 연대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을 선임 행정관했던 그분을 자기가 끌어들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해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해봐도 두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사이거든요. 이거 기자의 양심이고 약간 물러설 수 없다. 그분은 물러설 수 없다기보다 제가 아니다 기다라 얘기를 다시 해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일단 진성준 의원님의 입장은 전달했습니다. 아니라는 거. 후보라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죠? 권오중 전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셔서 취재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권오중 후보 진성준 의원한테 본인도 전화해서 해명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통화 목록을 까서 보여줄 수도 있다. 실제로 진성준 의원하고 아무 상의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기가 지금 되게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전해 오셔서 그분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각자 판단이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어요.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건 어쨌거나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진성준 의원의 입장과 또 권오중 뭐 예비 후보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 전 행정관 입장도 역시 저희는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사실무근이다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김규환 위원장님의 취재로는 여전히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강서구 선거가 약간 커진 상태인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커져서 조금 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해서 겨루는 판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제 소식이에요. 어제 따끈따끈 어제 당에서 뭘 했냐면 뭐죠?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았어요.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당에서 먼저 너네들 부적격자는 컷오프 시키겠다고 해서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 13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자 민주당에서 13명이 뭐 강서갑에 뭐 6분 뭐 강서울에 몇 분 해서 13분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김성애 소장이 말씀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13분들을 들여다보니까 당에서부터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3분 중에 대부분이 다 전과 기록들이 다 처참해요. 음주운전, 미투. 취재 바탕하셨어요. 그럼요. 취재 바탕으로 하신 거죠. 이름은 안 밝힐게요. 특정인의 혐의까지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에요. 음주운전 3회도 있어요. 그리고 도박, 미투, 건축법 사기까지. 그래서 지역에서는 야 이거 뭐 전과자 박람회냐. 그러니까 당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심이 커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강서갑의 강선우 의원은 이창섭 전 시의원을 밀고 있고. 요것도 좀 중요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그럼요.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또 강선우 의원에게 전화 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강서을은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강서병의 그 한정혜 의원은 장상기 전 시의원을 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지명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아마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중앙당 전략 공천. 국힘 얘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힘 얘기 궁금합니다. 후보 냅니까 국힘에서? 국힘에서는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에서 다시 내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되나?
예. 8.15에 특별 사면 복권을 해주고 8월 15일 9월에 광복절 특사로 해서 10월에 선거니까. 10월에 선거니까.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 안에서는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리 연루자가 아니라 다시 정치적 희생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시켜줘서 사면 복권 시켜줘서 재출마시키자. 본인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서울시내 15명의 구청장들이 탄원서도 써줬어요. 그런데 지역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일단 현직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국민의힘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구상찬 전 의원한테 형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어요. 형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죠. 어쨌든 물어봤더니 야 말도 안 되는 그런 X 소리 하지 마. 그건 절대 안 돼. 그 명분 있어? 국민의힘이?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럼 김성태 의원은 어떠냐? 직접 통화는 못했어요. 간접 취재를 해봤더니 김성태 의원이 김태우 구청장이 출마할 때 작년에 배경이 됐던 푸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뭐라고 김태우 구청장이 다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은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서병의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이분이 출마 예정자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출마하거나 무공천하는 것밖에 없다. 두 가지 선택지. 그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규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예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게 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의미가 크잖아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 이럴 바에는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국힘에서는 그게 뭐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당규라든지 그런 결의 같은 게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출마했던 건 없었어요. 그런 이렇게까지 촉박한데 사면 복권을 해서 재출마를 시킨다? 이거는 정치적 명분이 안 되고 아마 윤석열 정권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것인 게. 큰 타격. 왜냐면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내세우는 법치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수용자의 경우에는 형기 3분의 2, 60% 70%를 맞춰야 이제 사면복권 대상에 대상이 된다. 사면복권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사면복권 시킨다. 근데 실제로 구청장 15분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써줬어요. 얘기는 이건 들었는데. 팩트예요. 그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들이 다 그렇게 써줬다. 서울시내 대부분 구청장들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현실로 될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제 액션을 취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2주년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 생방송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그래요.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오시면 장문병원 유료문자 청취 인증샷 보내주시면 20분에게 저희가 피자 한 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뜨거운 이야기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또 두 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사적인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 좀 압니다. 근데 그 원희룡 그 장관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세게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한 건 하셨잖아요. 한 건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할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저는 할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의 그 거취에 대한 얘기만 저는 할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제가 잘 모르고 그쪽 갈 일도 별로 없어서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거취에 대해서 이거 한동훈한테 밀리니까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장관끼리 어떤 경쟁 의식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원희룡 그 장관은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총선 출마 생각 없으세요.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취재하신 겁니까? 원희룡 장관과 통화도 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묻지 마세요. 이제 자꾸 출처로까지 항상 박재홍 앵커가 물으니까 제가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 넘어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원인이 박재홍 앵커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방에서 좀 취약지구인 우리 김성현 소장님도 계시잖아요. 일산 고향 이쪽에 출마를 해라. 마포에 가라. 심지어 좀 살고 있는 동작갑에 출마하려고 거기로 이사 간 거 아니냐. 원희룡 장관이.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양천갑에서 삼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다 제가 보기엔 추측성이고요. 추측성이고. 그분은 총선 출마 생각은 별로 없으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예, 총리직에 관심이 있으세요. 국무총리 총리를 하신 다음에 대권으로 직접 한번 도전해 보려는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자객 공천이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실례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객으로 쓰일 그럴 분이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윤희숙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자객 공천에 갖다 붙이실 만한 분들이 아니라 전략 공천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 분들인데 문화일보가 이제 취재를 국민의힘을 해서 말씀하신 종류의 전략 공천한다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제 자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이 깎아먹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서 구상이 있었던 건 사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도권의 전진 배치해서 흥행을 만들려면 이런 식의 구도를 짜야 되지 않냐는 논의가 취재가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서 해당 당사자들은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고요. 원희룡 장관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디에 사무실을 냈다는 얘기도 또 한편으로는 들리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은 대통령은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내각에. 그냥 바로 있다가 어떻게 하세요? 얘기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 안 하면 좋겠다. 원장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거는 맞아요. 취재를 저하고 출신이 다른데 경로가 다른데 정확하게 알고 맥을 짚고 계시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존재감 뿜뿜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깜짝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실 되게 온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난 대선 경선 보면은 보니까 고소하세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점점 변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수록 그 전사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게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출신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국민의힘 편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예전에 그러셨고 원희룡 장관도 내가 이 보수의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좀 항상 좀 오버를 한달까 이런 모멘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총리에 더 관심 있는 것 같다. 한판승부 취재 결과고요. 지금 댓글에 가장 또 많이 떠오르는 단어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 뜻 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정리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네요. 요거 취재된 게 있습니까 혹시? 구용의 논설위원. 저하고 지금 김 선배하고 견해 차이가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미래에 한동훈 대해서. 장관이 저는 안 나간다. 총선에. 이분이 총리가 될 거다 되면. 지금 글쎄요. 제가 소문이 있는데 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동훈 장관은 사실 소년등과 23살에 사법고시 되고 이렇게 한 분들은요 특징이 정치에 이렇게 한 번에 못 나갑니다. 이제 우병우 수석은 변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재판도 받고 이제 다른 나와서 좀 상당 기간 오래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소년등과 한 그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안대희, 우병우, 한동훈 이런 분들은 그런 정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까 야성이랄까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 말씀 듣고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한번 얘기하시면 검사분들 30분이 지금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신데 검사 불가능을 주장하시는 아니 그분 제가 소년등과 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분이 맞다가 아니라 이제 보시죠. 이거 지금 김 선배가 맞다고 할 겁니까? 제가 맞다고 할 겁니까? 투표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세요. 안에 있는데 구용이가 맞다. 김규환 청취자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자, 김규환이면 1번, 구용이면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더 설득력 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내각에 있을 거다. 내각에. 그렇게. 장관 후에 총리 가능성이 있다. 자,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반론해 주세요. 반론 없어요. 제가 취재한 거로는 이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가 법률가 행정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 여의도의 언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만나시는 분들 지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해주기로는 선거 출마한다 얘기하고 조응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한 1000%다 출마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묻고 더불어 2000%로 총선 출마한다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김 선배가 그 여의도의 언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분이 정치적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의 언어가 이 여의도 언어고 다른 언어가 있어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그 엘리트 소년등과 한 그 엘리트 검사의 전형적인 언어를 써요.
그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 중에 10초 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300분의 1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틀릴 테니까 한판 내부자들은 내년부터는 끝나는 거네요. 아닙니다. 한 사람 못 나오는 본인이 그만두시면 돼요. 제가 그만두겠어요. 아니 패널직을 걸고 뭐를 거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걸었습니다. 예, 자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주년 특집 오늘도 유쾌하게 만들어주신 분, 자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영애 논설위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두 분. 김용재 판님 정말 재밌었는데 이 얘기는 안 합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